WCW가 WWF 원데이 나이트와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먼데이 나이트로를 출범시킨 지 2달이 지났다. 그리고 11월 19일 PPV 서바이버 시리즈의 메인 이벤트에서 브렛 하트가 디젤을 꺾고 월드 챔피언 벨트 탈환에 성공한 다음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WWF 선수단과 스태프들은 휴식 없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로 이동. 이날부터 이틀간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방영될 3주분의 프로그램을 수록하는 집중 TV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건의 예고편은 전날 밤 서바이버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브렛의 기습적인 스몰 패키지 홀트로 3카운트를 빼앗긴 디젤은 시합 종료 공과 동시에 너무나 명확한 입모양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물론 그것은 TV를 통해서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경 쓰면 눈치챌 수 있는 소리 없는 입모양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방송 수위를 넘을 정도의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짧은 장면은 WWF가 기존의 노선에서 탈피, 17세에서 34세의 남성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으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노선 진입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서바이버 시리즈 다음날 리치몬드에서 생중계로 방영된 먼데이 나이트 러의 메인 이벤트 숀 마이클스와 오웬 하트의 경기에서 일어났다. 시합 개시로부터 10분이 지나려고 하는 시점에 숀 마이클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면서 링 위에서 실신했다. 긴급의료팀이 달려와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 같은 응급처치에 들어갔지만 숀의 의식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빈스 맥맨, 고릴라 먼순 WWF 회장, 팻 패터슨 부사장 등 수뇌부들이 링에 올라 걱정스러운 눈으로 숀을 바라보는 모습이 TV를 통해 생중계로 그대로 안방에 전달되었다. 먼데이 나이트 러 생중계의 마지막 7분간 이 장면들이 그대로 실황으로 중계되다가 그대로 방송이 종료되었다. 중계석의 빈스 맥맨과 짐 로스는 뇌경색 또는 뇌의 뇌동맥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100% 연출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간 라이벌 단체 WCW의 월요일 밤 전미 생중계 먼데이 나이트로에서는 헐크 호건과 스팅의 세기의 첫 대결이 역시 생중계되고 있었다. 메인 이벤트로 편성된 스팅과 호건의 대결에서는 헐크 호건이 피니셔인 레그드롭을 실패하고 햄스트링에 부상을 당하자 스팅이 호건을 스콜피언 데스락 자세로 잡았다. 호건이 마침내 항복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 악역 선수들이 링으로 난입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훗날의 빅쇼인 더 자이언트와 랜디 세비지도 난입하며 시합은 9분 32초 무효 시합 판정이 내려졌다. 사상 첫 대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헐크 호건과 스팅의 싱글 매치. 이 시합이 조지아주 메이콘의 메이콘 콜로시움에 동원한 관객 수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6,000명에 그쳤고 이 숫자는 WCW에게 있어서도 예상외였지만 시청률 싸움에서는 달랐다. 이날 WWF 먼데이 나이트 러의 평균 시청률은 2.3%, WCW 먼데이 나이트로의 평균 시청률은 2.5%. 결과적으로 시청률 숫자상으로는 WCW가 0.2% WWF를 앞섰다.
WCW는 PPV 계약세 대수, 그러니까 유료 방영 수익보다는 매주 월요일 밤 나이트로와 너의 시청률 싸움에 전력을 걸었다. 숀 마이클스 시신 사건은 한 달 전인 10월 뉴욕 시라큐스의 나이트클럽인 클럽 37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영상화였다. 숀은 나이트클럽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과 불미스러운 일로 뇌잔탕을 일으켜 긴급 입원했었다. WWF는 이 사건을 링 위의 장편 드라마의 스토리로 변환했다. 생중계 중 일어난 실신 사건은 WWF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숀 마이클스의 약 2개월간의 결장, 재활, 복귀라는 일련의 스토리라인의 한 장면이었던 셈이었다. 물론 라이벌 단체 WCW에서 같은 시간에 펼쳐진 헐크 호건과 스팅의 첫 대결에 시청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작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WWF의 신노선, 이른바 라이벌 단체 WCW를 의식한 자극적인 전개.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어디까지가 각본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애티튜드 시대로 향하는 프롤로그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성인지향의 애티튜드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가 출연했으니 바로 골더스트였다. 골더스트는 WWF가 프로듀스한 1990년대를 대표하는 궁극의 괴기파 캐릭터였다. 1969년 텍사스 주 오스틴 출생, 본명 더스틴 러넬즈. 아버지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20여 년간에 걸쳐 늘 미국 프로레슬링 비즈니스의 한가운데를 걸어온 아메리칸 드림 더스티 로즈. 골더스트는 아버지 더스티 로즈가 경력 2년의 신인이던 시절 태어났다. 골더스트의 부모는 골더스트가 4살이던 때 이혼, 그 후 고교 1학년까지 고향인 오스틴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고교 2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3개월 전인 1984년 6월 아버지 더스티 로즈와 10년 만에 함께 살기 위해 샬럿으로 이사했다. 그 당시 골더스트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레슬러가 되기로 마음먹은 뒤였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NWA 투어에 동행하며 경기장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형 야외 경기장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선수들이 입장할 때 사용하는 골프카트를 운전했다. 그 시기에 릭 플레어를 카트에 태우고 입장로까지 에스코트한 적도 있었다. 위대한 아버지와 얼굴이 닮은 것은 어떨 때는 장점이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골치 아픈 일이기도 했다. 샬럿 고등학교 시절 골더스트는 아버지가 유명한 프로레슬러라는 이유로 종종 싸움에 휘말리곤 했고 덕분에 친구가 거의 없었다. 1988년 8월 헐크 호건이 마초맨과 메가파워스를 결성하고 밀런 달러맨, 앙드레 더 자이언트와 대립하던 시기, 골더스트는 플로리다 지역의 작은 흥행에서 빅배드 밥쿡이라는 레슬러와 데뷔전을 가진다. 이후 그는 아버지 더스티의 부킹으로 NWA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일본 프로레슬링 NWA/WCW를 거쳐 WWF에 입성한다. 짧은 WWF 활동 후 골더스트 혼자 WCW로 다시 복귀, 1991년부터 1995년 3월까지 WCW에서 활약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95년 3월 18일 골더스트는 PPV 언센서드 95에서 예전 데몰리션의 스매시이자 리포맨으로도 활동했던 블랙탑 불리와 트럭위에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경기에서 출혈 장면을 만들기 위해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골더스트와 블랙탑 불리 모두 동시에 해고를 당하고 만다.
사실 이 경기는 PPV 며칠 전에 미리 녹화된 것이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WCW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WCW에서 활동하면서 어느 시기부터 골더스트는 아버지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WWF와의 계약은 그가 직접 빈스 맥맨과 계약 협상을 하여 실현되었다. WWF가 그에게 제안한 캐릭터는 양성애자에 가까운 캐릭터였는데 이것을 성인지향 기괴파 골더스트로 변신시킨 것과 그 디테일 만들기에는 더스틴 로즈 본인의 의견이 강력하게 들어간 것이었다. WWF도 골더스트를 띄우기 위해 꽤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였다. 입장신에서 경기장에 금가루가 쏟아져 내리는 화려한 연출은 골더스트, 즉 골드더스트라는 이름의 안성맞춤이었다. 골더스트라는 캐릭터에는 헐리우드 출신의 영화광이라는 설정도 도입, 기술 레파토리에는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의 제목이나 키워드가 사용되었다. 변형 넥브레이커 드롭은 커튼 콜, 급소차기는 셰터드 드림, 이외에도 더 오스카, 쇼크 트리트먼트, 디렉터즈 컷 등등 아무것도 아닌 작은 기술까지도 영화용어로 만든 기술 이름을 붙여주었다. 한편 디젤의 방송 수위를 넘는 과격한 단어 사용과 숀 마이클스의 생방송 실신 사건, 성인지향 캐릭터 골더스트의 출연 등 기존과는 다른 노선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WWF는 1995년의 마지막 PPV In Your House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빈스를 당혹스럽게 만들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